왔었는데.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그 설렘과 즐거움은 말로 할 수 없죠. 36.3도 정상 체온입니다. 카일라스 가는 길 보려고요. 자리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51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R코드로 입장 체크를 인증되었습니다. 저의 원픽을 받은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이 영화 좀 특별합니다. 관객 평점 9.7. 9월 3일 개봉 첫 주 만에 박스오피스 9위에 오른 독립 다큐 영화입니다. 경북 봉화 산골마을의 할머니시구나. 전체 좌석 55석 중에 판매 좌석은 단 26석. 좌석도 한 칸씩 띄어 앉았고요. 마스크도 잘 썼습니다. 영화관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죠. 영화관에 와서 영화 본 지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됩니다. 이제 영화 보고 올게요. 영화 관람 중엔 다른 사람 좋습니까? 예, 조금 말고요. 지구 끝에 왔는가 싶은데. 확실히 이곳에 와서 주님을 태어났어. 모든 것 다 버리고 부처님을 따를 수 있는. 빨리빨리 엄마 곁으로 오너라. 카일라스로 향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순례길,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함께 따라 나선 관객의 발걸음. 1시간 30분 동안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좀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스크 끼고 좀 답답할 법한데 정말 이 광활한 대지와 또 이 할머니의 그 열정 때문인지 좀 답답함도 못 느꼈었고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 나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쳐가는 일상에 모처럼 위로를 받은 날, 제 특별한 주말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볕 좋은 어느 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저 지금 엄청 긴장한 거 보이시나요? 팬의 마음으로 기다리려니까 떨리더라고요. 반가운 발걸음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일라스 가는 길의 정형민 감독입니다. 감독님, 저 주말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 또 해외도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진짜 외국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 두 분께 진짜 좋은 추억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찍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희들 목적지인 티벳의 카일라스 산이 이제 17,000km 지점이었거든요. 네. 네팔 카트만두까지 하면 2만 킬로 정도의 여정이고 이제 3년 전이지만 어저께 갔고 그 길과 거기서 만났던 분들 네.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아련한 기억 그리고 좋았던 느낌 이제 지금 볼 때마다 새롭고 제 스스로도 힐링을 받으면서 영화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에게 위로를 건넨 여정, 그 시작은 6년 전부터입니다. 올해 87세 봉화 산골마을 이춘숙 할머니. 잘했습니다. 아들이 권하는 해외여행도 마다하던 그녀가 2014년 생애 첫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네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4년 봄에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거기 오지 마을에, 까그베니 마을에 이제 600년이 넘은 이제 작은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불자셔서 그 사찰 이야기를 드리니까 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호기심을 가지시면서 아들아, 거기에는 한번 가보고 싶구나. 저는 원래 이제 제 직업은 다큐멘터리 번역 작가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영화제 작품들도 번역하면서 내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구나. 옛 꿈이 생각이 난 거죠. 네.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순례길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카메라를 일단 들고 가서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땅 위에 나를 바쳐야만 오롯이 갈 길을 내어주는 순례자의 길. 아들은 80이 넘은 노모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카일라스 순례는 2만 킬로에 달하는 여정인데 네. 그 이유는 이제 81살의 어머니가 84살이 되셨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연로해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는 욕심에 마지막 어머니와의 여정이 아닐까 해서 2만 킬로의 네. 그런 긴 여정을 잡았는데 그래서 젊은이도 이겨내기 힘든 순례길을 무려 5번이나 떠난 이춘숙 할머니. 그녀는 뜨거운 열정으로 팔춘기 노청춘의 꿈을 써내려 갑니다. 눈앞이 캄캄해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여정 모든 순간을 정영민 감독은 담아냈습니다. 이건 진짜 힘들었다 하는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죽을 뻔했던 장면이 거기에 담겨 있죠. 9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서 남하에서 이제 고비 사막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 알타이 산맥에서 이제 그 타왕복드 국립공원의 베이스 캠프에서 텐트를 치고 다음 날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죠. 아, 네. 그래서 텐트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낙타를 타고 어머니께서 이제 탈출을 하십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대략 한 7, 8시간이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는 폭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데 그날 생사의 문턱을 함께 넘나든 어머니와 아들. 험한 길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은 어느새 같은 길 위에 선 동지가 된 듯 했습니다. 애틋함보다 진한 뭔가랄까요? 근데 참 어떤 아들과 어머니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감독님은 특별히 더 어머니를 좀 잘 만나신 것 같으세요. 그 감독님의 뭔가 탐험 정신과 어머니의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어머니의 그런 걸 영향을 받은 거죠. 아,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어머니가 이제 고향이 진주이시고 네. 이제 진주여고를 나오셨는데 진주여고 시절에 어머니가 육상부였고 야학을 하시면서 그 당시 어려웠던 그런 청소년들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그런 어떤 열정 이런 네. 것들이 그리고 뭐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교도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엘리트 여성. 그녀는 일도 사랑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남편을 앞서 보낸 후 가족에게만 헌신했던 순간. 그녀 본인의 삶은 이 작은 일기장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흐른 지금 어머니의 삶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아들. 정영민 감독은 한 여자의 삶을 종이에서 영상으로 이어나갑니다. 근데 촬영은 했더라도 이걸 또 영화로 만들게 되면은 뭔가 감독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좀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순례를 떠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촬영팀이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순례를 하는 거기에 전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게 제가 더 카메라를 든 목적이니까. 거고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와 다름없는 그러니까 젊은이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맞아요. 어쨌든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길 원하시고 네네.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삶을 마지막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어서 다큐로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네. 저는 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이 땅의 어머니들의 그런 사랑과 희생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누적 관객 수 5,800여 명. 독립 다큐 영화 스코어로는 핫한 기록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각지에서 이뤄진 관객과의 대화.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김미경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김미경님께서 보는 내내 올해 82 신동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과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큰 고민은 음식 문제, 컵라면, 적석 미역국, 적석 북엇국. 조만간 컵라면 회사에서 CF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세상에 위로가 되어준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메릴 스트립을 많이 닮았다, 이미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아버님이 1962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결혼하기 전에 선물하신 거예요. 우리의 젊은 날이 과연 아름다웠다고 말하기 위해 1962년 12월 25일 당신의 사람이. 그래서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춘숙 할머니의 순례 여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잃었던 용기와 희망을 줬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봤고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영화였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땅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길 위에서 그녀는 최고령 순례자. 언어의 장벽마저 넘어선 모든 여행자의 슈퍼마마입니다. 소녀처럼 반짝이는 그녀에게 반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 그녀의 팬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MBC 문화여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 주실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혹시 감독님 아드님이랑 영화 만드신 거 직접 또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3일 됐는가 봐요. 울산 가서 봤습니다. 네. 가가지고 네.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바이칼 호수하고 네. 몽골에서 죽기 아니며 살기로 눈사태를 만나갖고 네네. 텐트 다 날아가고 그런 풍경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러 갔으니까는 네.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광경을 보니까는 옆에 저 한 칸 옆에 아들이 감독이 앉아가 있고 네. 그 뒤에는 또 관람객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고 그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영화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는 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알아보시던가요? 인기 제기가 되셨나요? 저기 기도할 때 입는 몸빼 입고 네. 위에 그래갖고 머리 짜매고 모자 쓰고 이리 갔는데 네. 아이고 어쩌면 그리 다 아는 거. 아드님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가셨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가장 좋았던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이칼 호수를 지팽이 짓고 그 넘어질까 하면서도 눈이 막 쌓이가 있는데 감독이 뒤따라왔다 아이가. 너무너무 그 일몰이 해 뜨는 게 좋았고 네. 그 전날에 달이 안 죽고 완전히 안 넘어가고 있었다고.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사그라지길 빌었던 바이칼 호수. 어이구. 오, 장아도. 부처의 광명을 찾아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로 떠난 지난 여정들이 제 기억에도 하나하나 생생합니다. 한국 할머니들은 고집도 세고 말도 안 알아듣고 자기만 알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은 다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최고령 여배우님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걷고 싶은 순례길이 하나 더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는 나를로 데리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인도에 거기는 꼭 가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가고 부처님한테는 못 갑니다. 거기는 꼭 깎입니다. 네. 90살이 깎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장님 정은경 씨 그리고 방역하는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대한민국의 모두 건강하기 잘
지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머니. 중에서도 기자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어머니. 감독님, 여배우님의 원대한 포부 들으셨죠? 다음 순례길로 인도를 꼭 집으셨습니다. 여배우님을 위한 최고의 작품, 감독님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북인도의 보드가야에 가서 많은 빈민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거기에 가서 거기 사시는 분들께 쌀과 담요를 사드리고 싶다는 게 어머니 소원이시고 네. 지금까지도 노령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저축하고 계십니다. 진짜요? 이제는 제가 고민하는 게 어머니를 어떻게 이제 보내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마지막의 삶,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멸해가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그런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마지막 어머니의 그 북인도 순례를 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짊어지고서 고행의 길을 떠났던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꿈과 슬픔을 기록한 아들. 정형민 감독의 다음 작품은 최고의 뮤즈인 그녀, 이춘숙 할머니의 완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900g의) 흙 한 덩어리가 하나의 도자기로 태어나는 곳. 도예가의 혼을 불태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곳. 구미의 한 공예문화연구소인데요. (15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매일 흙을 빚어내는 작가 수천 심재용. 오전 일찍부터 흙을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 산에서 흙을 캐가 와도 그 안에 이물질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낙엽이라든지 돌가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걸러야 돼요. 만들어진 흙이 아닌 우리 산천에서 채취한 백카올인 흙을 직접 채로 걸러 사용한다는 심재용 작가. 그래도 조금의 한국의 보드미를 만드는 작가라면 한국의 흙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직접 이렇게 흙을 만들어요. 그가 10년 전부터 한국 흙을 고집하는 이유. 새로운 형태의 한국 도자기를 만들면서부터인데요. 그가 만드는 도자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물레 없이 오직 작가의 두 손으로 만들고 있는 이 도자기의 이름, 손빚음 보두미. 보두미란 10년 전 우리나라 차 문화의 독자성을 갖추기 위해 그의 스승 정동주 선생이 수년간 연구하여 디자인한 찻잔으로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모양인데요. 한 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일본에서 있는 명칭들을 빌어와서 우리 거 같이 쓰고 있는 현실이었었죠. 정동주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거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신 결과 그러면 우리도 순수한 우리말이 된 찻그릇의 명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창안을 하신 게 순수한 우리말인 보듬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차 문화에서 벗어나 한글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진 보듬이. 보듬다, 안다라는 말처럼 차를 마실 때 두 손으로 잔을 보듬듯 들어올려 마시는 게 특징인데요. 흙으로 만드는 자기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미학적이라는 찻잔. 오로지 손으로만 빚어내는 심재용 작가의 보듬이에 그 섬세함이 녹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보듬이라는 게 형태가 이렇게 안으로 전 부분이 안으로 오가져서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힘을 많이 주고 힘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손을 하고 이런 반대편으로 하고에 따라서 그 들어가고 나오고가 여기 표현이 되거든요.
작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고 제일 기초기 때문에 둥글기만 했던 흙덩이에 굴곡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작가의 손무늬가 더해지는 작업. 집 지을 때 기초공사 잘못하면 집 무너져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적인 틀을 잡고 두껍던 흙벽이 찻잔처럼 얇아지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손비즘 작업. 거기에 작가의 마음을 담은 무늬도 새겨 넣습니다. 이 기법 또한 새겨 놓은 무늬에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감 기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가마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 찻잔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릇을 찻그릇이니까 차를 드시는 분이 이 보드미를 보듬어서 차를 드시는 분이 지금 정말 제가 여기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정말 느끼시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많이 하죠. 옛것을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 다인들에게 차 마시는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심재용 작가. 이 보드미엔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눈치챈 분 있으신가요? 바로 찻잔 밑을 받치는 굽이 없이 밑이 평평하다는 점인데요.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 높이 올린다든지 치켜 세운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회의감이 있어서 굽이 없고 낮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굽이 없는 형태로 하셨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겸손과 공존을 상징하는 보드미. 이렇듯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보드미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 그 대학교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가르치면 맨 먼저 가르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손비즘 방법이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역으로 가겠다. 역으로 가서 손비즘이라는 기법을 내 트레이드 마크로 내 작업 방법으로 삼아서 내 색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물레 도예를 가르치던 선생님에서 보드미를 시작한 후 그는 새로운 한국의 도자기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도 했는데요. 대량 생산과 빠른 작업이 가능했던 물레와는 달리 매일 빚어도 하나를 만들기 어려웠던 손비즘 보드미. 하지만 오늘도 작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드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기계도 있고 물레라는 게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물레 성형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냐. 고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옆에서 주위에서는 좋은 소리는 안 해주고 왜 그리 무식한 아둔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솔직히 그때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이 작업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작업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보드미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제가 작업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 애기 엄마하고 좀 많이 다투고 나왔어요. 아이고 화나니까 보드미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날 2점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차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보드미가 조금 필요해서 조금 보고 구입을 하시겠다고 이제 작업실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 한 개씩 이렇게 다 가져가시고 구입해 가시고 다 가시고 와서 다시 다시를 들어가서 봤는데 놀랐어요. 제가 다투고 와서 제작한 보드미 2점만 딱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보드미를 더 열심히 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심재용 작가의 도예 작업 연대기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드미를 처음 접하고부터 지금의 보드미가 되기까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전시회로부터 2년, 오랜만의 전시회이자 2020년 첫 전시인 만큼 떨리는 마음으로 관람객 맞을 준비를 하는 심재용 작가. 그런 그를 찾아온 귀한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보드미 창안자 정동주 선생.
역시 가장 먼저 보고픈 건 제자의 작품이겠죠. 이번에 전시하면서 제가 11년도부터 했던 저게 2019년까지 소장하시는 분들한테 보듬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쓰임새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스승에게 선보이는 자신의 연대기. 이거 이제 이때부터는 굽이 조금 있고 이때는 아직 동다완이어서 실은 2012년까지는 모르겠어요. 스승이 처음 닦아온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제자. 이제 보듬이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고 근현대사만 아니고 저 고대사까지를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민중들이 가장 의지하고 또 보호받고 살았던 어떤 그 삶의 원천이 뭐였던가 그런 것을 형상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영혼이나 의식 같은 것이 개인의 어떤 추상적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그 현장하고 우리 현실적인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큰 작가로서의 가능성 같은 게 있어요. 보듬이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심재용 작가. 옛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듬이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물론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도 둥근 찻잔에 담겨졌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듬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이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인데 이게 누구의 뒷모습이냐면은 저희 흔히들 알고 있는 소녀상의 뒷모습입니다. 소녀상의 뒷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감히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지 마음을 헤아리겠느냐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담으려고 노력한 작품입니다. 끌어안고 또 보듬어주고픈 우리의 역사를 우리 그릇에 새겨 넣으려는 마음. 작가는 훗날 보듬이를 통해 이 역사들이 회상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만약에 100년, 200년 뒤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가슴이 조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희노애락을 담는 것이 지금 21세기가 아닌 2020년의 그릇이 아닐까 생각해요. 단순한 찻잔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 그리고 역사를 담는 그릇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보듬이. 시대를 보듬으려는 작가의 노력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도 전해질까요? 보니까 왠지 앞으로는 내가 웃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 닿더라고요. 지금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해가 그러니까 그런지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와가 닿아요. 이번 코로나 시기 한 점 두 점 보듬이에 담아낸 희망의 메시지. 시대를 보듬는 마음을 꾹꾹 새겨 넣습니다. 앞으로의 작가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꿈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조금 표현하는데 10년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작업은 제 손비전 작업의 첫 번째 단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2단계, 두 번째 단계의 2020년 이번 전시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담는 그릇.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많이 남은 보듬이의 여정을 응원합니다.